자, 마감 전략 2부 출발합니다. 자, 먼저 시황 간단히 짚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코스닥은 900선의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었는데요. 오늘 양대 시장이 모두 그 심리적인 지지선 아랫단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의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지수 방어가 이뤄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오후 들어서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은 현재 900포인트 아랫단인 896선 지나가면서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투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 넘는 급락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투자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자, 테마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업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로봇 사업이 하반기 주도주를 노린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삼성전자가 레인보 로보틱스의 유상 증자를 시작으로 로봇주들의 불붙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로봇주들이 5개월간의 소강 상태를 깨고 다시 고점 경신을 이뤄가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매크로 변화의 모멘텀, 기업의 투자 모멘텀, 그리고 정부 정책 모멘텀의 3박자가 이뤄지면서 KB증권연구원은 로봇주가 하반기에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주목도가 높은 종목들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레인보 로보틱스가 소방용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정부의 국책과제 연구기관에 선정됐다라고 밝혀지면서 장중에 급등하며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유진 로봇도 LG U+와 함께 물류 로봇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을 밝혔는데요. LG U+가 앞으로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물류 로봇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정부, LG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반기에 가장 주목도가 높은 재료가 바로 이쪽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협동 로봇 업체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이 가장 높고요. 기업의 가치만 1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처음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로봇주 붐이 다시 일어날지는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로보로보, 이니텍, 큐렉소처럼 바닥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특히 감속기 업체들도 오늘 상승 테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중 갈등 제재에 따라서 보복의 일환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는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륨과 게르마늄의 생산은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갈륨은 94%, 게르마늄은 90% 정도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차세대 반도체인 전력 반도체 소재 또한 갈륨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화갈륨에 기반한 차세대 반도체를 시장을 지금 중국이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또 중국이 미는 차세대 반도체는 갈륨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공급망을 틀어주겠다라고 중국이 이제 통보를 했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중 갈등이다 하면 보통은 히토류 관련주 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S 같은 전통적인 미중 관련주가 있다면 이제는 차세대 반도체, 이 갈륨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반도체주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더 키워낼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횡보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이 4개 분기의 적자 고리를 끊어내고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바닥에서 반등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나 7월 27일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한샘과 현대리바트의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베스트는 턴어라운드 열차가 출발했다. 하나증권에서는 분기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한샘 쪽에서는 새로운 CEO가 교체를 하면서 앞으로 비용 절감 전략을 세워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증권가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매매량에 관한 건데요. 아파트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가구업체들도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경기 회복 같은 경우는 회복의 연속성 그리고 회복의 강도까지도 우리가 체크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반등의 시작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한샘 오늘 10%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리바트도 6% 상승권에 놓여 있습니다. 테마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자세한 투자 관점은 프로의 시선에서 확인해보시죠. 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앞서 브리핑 받아보셨습니다. 프로의 시선을 통해서 조금 더 날카로운 시선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알바프로 정태근 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들과 함께 진단해 볼 섹터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전체 분위기 먼저 정태근 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가부터 시작해서 곡물 가격까지 들썩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해야 될지 원자재 시장의 전반적인 지금 움직임, 현 자리 먼저 알려주세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이미 높은 상황입니다.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유가라든지 뭐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것도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증산을 하다가 최근에 사우디였던 감산 요청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50만 배럴 정도 감산에 동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한 80불까지 올라온 것들이지 그 이상은 가기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100불 이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그 이전에 이 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앞쪽에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어쨌든 유가를 이제 계속 조정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80불부터 100불까지 간 것들인데 그래서 사우디 러시아 이슈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80불이 낮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지금의 유가 상승이란지 곡물 상승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유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항상 유가 얘기하면 중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은 오히려 뭐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공급 이슈 때문에 반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엘니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엘니뇨 얘기가 많이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곡물 가격이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상품 시장 동향을 보게 되니까 뭐 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콩이라든지 옥수수, 커피 같은 경우는 도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이슈로 해가지고 그리고 엘니뇨하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합쳐져 가지고 이 두 가지 영향으로 해 가지고 밀 가격은 좀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 외 곡물 가격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체 분위기 점검해 주셨고요. 이슈 조금 더 파고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저희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의원님과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핑퐁은 계속 있어 왔죠. 그러면 궁금해요. 이걸 계속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서 갈륨 관련주, 뭐 게르마늄 아니면 히토류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쪽에 대한 전략 포인트 이슈와 함께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러한 뉴스들은 팩트 체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가 밝힌 건 아니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고요. 미국 정부가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전언을 보게 된다면 정부 당국자의 전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게 이제 정부가 뉘앙스를 풍긴 건지 아니면 그냥 취재원이 밝힌 건지 일단 첫 번째 아직 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을 계속해서 그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되느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라고 그렇게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특히 이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중국을 때린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돼요. 그 첨단 분야라는 게 고사양 반도체 정도다. 그리고 이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대응을 보게 된다라면 중국이 이제 히토리를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히토리라는 게 공식 명칭이 그런 거죠. 지구상에 존재를 합니다만 지극히 미량이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것을 추출하는 기술 개발의 문제가 있는데 전 세계 히토리의 30%밖에 중국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역설적이죠. 미국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단 이것을 추출한 다음에 가공하려면 중국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대부분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이 이번에 얘기한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OLED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미세 공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정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깎아내고 조립하고 붙이고 해야 되죠. 이것을 뭐 물리적인 뭐 정말 드라이버를 갖고 깎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 이게 불가능하니까 액체와 기체로 합니다. 따라서 갈륨과 게르마늄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체라는 거예요. 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히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OLED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기체를 통제하게 된다면 이 자체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기업들은 빠르게 대체제를 찾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어떤 대체제를 찾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갈륨과 게르마늄 재고가 대략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몇 년치가 쌓여있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사에 따라서 반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따라서 첫 번째 우리 산업이 당장 피해를 본다라는 것은 일단은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대체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팩트가 일단 전제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우리가 소위 요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공포감과 기대감이에요. 자, 중국이 히토리를 막는데 그러면 히토리 대체제를 찾겠지? 우리나라에서 히토리 하는 업체가 어디야? 이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단지 전제 조건은 이건 단순히 테마로 움직인다라는 영역으로 팩트체크와 동시에 현재 상황을 같이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행정부 쪽에서의 멘트가 나오는지 그 이후의 시장 반응과 더불어서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위원님 테마 이야기를 해주셔서 테마하면 요즘은 초전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여기에서 파생돼서 뭐 전선까지 이어지긴 합니다만 워낙 강력한 테마에 수급 쏠림이 강해서 어떤 관점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파악 좀 하게 힌트 좀 가득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테마주하고 테마주의 팩트 체크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테마주를 팩트 체크하시려고 들면 말이 안 됩니다. 무상증자가 약 보름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많은 저희 MTN 출연하신 분들이 무상증자는 재무제표상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거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한 달 내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죠.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저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검증된 거 없고요. 일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과학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게 되면 뭐가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것이다. 그건 개인의 의견이지 그게 대세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이거와 관련된 주식 하나의 어떤 종목의 홈페이지에는 우리는 이 최근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팝업 공지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초전도체를 있냐 없냐 실체로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초전도체가 움직이니까 내가 여기서 트레이딩을 할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게 되면 대박이 날 거야라는 얘기는 이것을 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 주식을 사줘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엮여서 같이 갔던 실적 기반의 전선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각을 지금은 가져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 주식 투자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장기간의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전선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전선 같은 경우 앞으로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초전도체가 나오면 기존의 전선이 쓰일까요? 우리가 초전도체 우리가 각광을 하는 게 기존 전선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죠. 전기는 저항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100이라는 전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95 내지 90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저항값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초전도체는 이 저항값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낮에 태양광을 한 걸 우리나라가 저녁 때 쓸 수 있어요. 그대로 100%.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그게 다 100% 못 오기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선주가 올라간다? 저는 그 메커니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찌 됐든 전선주는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랐다라면 일단 한번 매도했다가 나중에 좀 떨어지고 나면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다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선주에 대한 추가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다시 정태근 팀장님과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식료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요즘 뉴스에 따라서 워낙 시장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민감도도 높아서 이쪽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전쟁에서 뭐 어쪽이 공격을 했다더라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곡물협정 종료 후에 계속해서 가격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는 있거든요. 관련주에 대한 시선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돼서 뭐 한 차례 좀 잡음이 있긴 했지만 가격 인상을 또다시 기대할 만한 구간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뭐 사료주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오르고는 있어요. 오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라 이 섹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승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반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까지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추세적으로 갈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식품업계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뭐 또다시 곡물 가격이 들썩이면서 가격 인상을 한다. 이게 과연 쉬울까?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경제부총리까지 나서가지고 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가격 인하해라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농심이라든지 뭐 사이프라든지 이런 이 라면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과자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는 뭐 그런 이슈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뭐 물론 추세적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개별 종목들은 가는 건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까지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게 되면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보는 것은 말리지 않겠지만 업종 전체로 봐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슈를 해가지고 음식료 업종을 뭐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조금 무리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음식료 섹터라든지 사료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테마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물론 뭐 구축에서도 뭐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보다 신축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굳이 우크라이나 테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최근에 뭐 조금 전에 그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초전도태 이슈라든지 뭐 AI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신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세를 몰아가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지나간 버스를 기다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버스가 올지 몇 분 남았는지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실지도 궁금하고요. 팀장님, 그러면 여러 테마 가운데 인공지능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분위기가 1분기에 좋았다가 꽤 오래 쉬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네, 그렇죠. 움직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움직이는 매개체 역할을 네이버가 할 수 있을지 그 테마단의 영향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1분기 때는 이게 뭐야 이 분위기에 그냥 훅 갔었다가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에 나서다 보니까 지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물론 좋긴 하지만 네이버보다는 일단은 그게 낚시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네이버가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뭐 스몰캡이라고 치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하이퍼 클로버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게 정말 테마 속으로 지금 초전도처럼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따상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기업은 결국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기업보다는 낚시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24일 날 이제 공개가 예정이 되게 되면서 네이버가 주가 좀 들썩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단기적인 이벤트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카카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카카오가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했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었지만은 그 컨텐츠들이 결국 2019년도에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2020년도에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 이게 실적 성장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이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지금 둘 다 제가 볼 때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실적이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좋다고는 안 봐요. 물론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부분들은 부정하지 않겠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 잘 나온 게 뭐 그렇게 잘 나왔나?
물론 선방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실적의 차이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주가의 차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 하이퍼 클로버 X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도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한 초고대 AI가 나오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반응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결국 실적이 중요한 것들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최근 AI 관련돼 가지고 뭐 알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솔트럭스라든지 뭐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알체라든지 뭐 솔트럭스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역시 아직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이 종목 점검 받아보고 싶어요. 화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자동차 전반적으로 악재도 있긴 한데 오랜만에 봤더니 정말 많이 흔들린 구간이더라고요. 좋다고 할 때는 정말 좋은 얘기들만 가득 나와서 정말 고공행진이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좋은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악재 속에 떨어지는 구간,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관망일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현재 지금 화신 같은 경우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추세적인 하락 추세가 완연하게 이제 혈정이 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의 크기가 좀 안타깝게도 큰 상태에서 거래량이 분출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동차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볼 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왜 빠져?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 실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건 뭐 지난 실적이고 미래 실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거죠. 지금 자동차는 이 소비 둔화가 일단 뭐 큰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소비 둔화, 더군다나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에 대한 조금 성장세의 주춤 이런 것들이 지금 직면해 있죠. 지금까지는 잘해왔어요.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세가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엔터주들은 잘 나왔는데 왜 강해? 엔터주들은 잘 나왔고 미래에도 잘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져? 실적 볼 필요 없어라고 본다라면 그건 실적에 대한 몰이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봐야 된다라는 분들, 제가 작년부터 MTN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거예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막대한 자동차의 차량 적체가 있었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족 때문에 그런 게 해소되면서 막 우리가 수출도 늘어나고 했을 때 그때 제가 MTN에서만 유일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쌓이고 있는 자동차의 적체를 보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차량을 계약하면 최소한 1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차량을 계약하면 일주일 있으면 키를 갖다 줍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뭐죠? 차가 만들어진 것보다 판매가 둔화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읽어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은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동차와 관련된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징후의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다라는 것도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부품주들이 올라가려면 일단 현대기아차가 살아나야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시간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분위기 반전의 신호가 나오면 저희 프로 시선에서 또 한번 자동차주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주 쭉 봤고요. 이제 오늘 한 종목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전략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힌트 정태근 팀장님이 한 종목 가져오셨어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역설적이게도 에코프로 HN을 가져왔거든요. 이쪽은 괜찮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소위 말하는 그룹주였던 디커플링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가게 되면서 적어도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가의 차별화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시장의 신호를 준 게 아닌가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핑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슈거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핑계거리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에코프로 HN 신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도가니 그리고 도펀트 그리고 전액 첨가제까지 이제 생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에코프로 그룹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극재 캐파가 71만 톤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다 어떤 들어간 비용들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량의 그 양극재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관이라든지 그리고 도펀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도입을 해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결국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게 되고 그래 가지고 자체 공급망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순수하게 양극재 기업이 아니라 2차전지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양극재 외 독자적인 어떤 포지션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어떤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에코프로 HN이 주가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1만 1,000원에서 11만 6,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프로의 시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선 고려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